올해로 62이 된 한정현 씨는 평생을 바느질로 살아왔습니다. 시장 한켠, 낡은 간판이 걸린 수선집은 늘 비슷한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바늘꽂이 옆에는 헤어진 옷, 터진 지갑, 손때 묻은 가방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지요.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다시 꿰맬 수 없는 건 별로 없단다. 그건 단순히 직업적인 습관이 아니라 삶에 대한 신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준서, 고등학교에서 윤리와 사회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요. 학교에서 받은 급여 대부분을 제자들, 장학금에 보태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 정연 씨는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 아들은 남의 아이도 자기 일처럼 챙기는 녀석이에요. 그녀의 말에는 언제나 작은 미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여자, 박다은.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렷한 눈매, 조곤한 말투, 인사성이 밝은 아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의가 반듯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의 부모는 보이지 않았지만 다은이 말하길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해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정연 씨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더 짠했습니다. 그래, 그런 아이일수록 품어줘야지. 그녀는 그렇게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결혼 후 몇 해 동안은 별 문제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다은은 명절이면 시어머니 가게에 들러 김밥을 싸오고 명절 선물도 정성스레 챙겼습니다. 정연 씨는 속으로 늘 고마워했습니다. 딸처럼 굴어주는 며느리가 고맙고 일찍 세상을 뜬 남편 대신 따뜻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지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어느 겨울, 새벽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한준서 씨 보호자분 되시죠? 교통사고였습니다. 병원으로 빨리 오세요. 그녀는 그대로 바늘을 놓고 뛰어나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하얀 시트 아래로 보이는 아들의 손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의사는 안타깝게도 심한 두부 손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새벽, 그녀는 세상의 색이 모두 꺼지는 걸 느꼈습니다. 장례식장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다은은 뜻밖에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쓴 채 조문객들 응대는 제가 할게요. 라며 차분히 움직였습니다. 정연 씨는 속으로 마음이 단단한 아이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어딘가 낯선 불안이 스쳤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 다은이 찾아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준서가 생전에 남긴 유언장이에요. 남편이 전 재산을 온기배움재단이라는 곳에 신탁했대요. 아이 교육을 위해서래요. 정연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유언장이라니?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다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공증도 받아놨어요. 남편이 학교 일 때문에 바빠서 직접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녀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한준서, 전 재산 일체를 온기배움재단에 신탁한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단에는 공증인 박형철이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연 씨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뜻이라면 어머니로서 어찌 거역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다은이 아들의 집을 정리한다며 서류와 가구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며칠 뒤 전화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손자 한유의 소식도 끊겼습니다. 출장이라며 아이를 맡겼대요. 동네 주민의 말을 들은 정연 씨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싶었지요. 다음 날 그녀는 관할 아동보호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한유인 아이, 5살짜리 남자아이 등록돼 있나요? 소화기 너머 직원의 대답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보호자 미확인 상태로 임시 보호 중이에요. 그녀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아들 피부치를.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아들의 웃음과 손자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다은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단이란 이름, 신탁이란 말, 공증, 서류 모든 것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짓누른 건 손자 한유가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틈에 홀로 잠들고 있을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다음 날 새벽, 정연 씨는 낡은 가방에 옷까지 몇 벌을 챙겼습니다. 아들의 사진과 낡은 장갑 한 켤레도 넣었습니다. 그 장갑은 준서가 마지막 겨울 수선집에 들러 손가락 부분을 꿰매달라며 메밀던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꼭 고쳤어야 돼. 아직 버릴 정도는 아니야.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녀는 아들이 쓰던 그 장갑을 손에 꼭 쥐고 아침 첫 차를 타고 며느리가 살던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생각보다 호화로운 빌라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낯선 남자가 나왔습니다. 박다은 씨요? 아, 그분 한 달 전에 이사 갔어요. 그 말에 그녀는 손에 든 장갑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 길로 경찰서에 들러 실종 신고를 하려다 문득 며느리가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신탁했어요. 그녀는 바로 다음 날 법률구조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공증 서류는 정식 등록된 게 아닙니다. 공증인 번호도 날짜도 모두 위조 가능성이 커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뜻이라 믿었던 문장이 거짓이었다니. 그녀는 손에 들린 낡은 장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내 손을 다시 꿰맬게. 이건 아직 버릴 정도는 아니니까.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되찾고 손자를 다시 품겠다고. 그녀의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장갑 한 켤레가 그녀의 유일한 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정연 씨는 다음 날 아침 시장 문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에 개인 사정으로 오후 영업이라는 종이를 붙이고 첫 차를 타고 시청 근처 법률구조센터로 향했습니다. 낡은 의자에 앉아 서류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접수 창구 직원이 번호표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속신탁 관련 상담이면 서류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가 메밀었던 신탁 공증 사본을 내어놓았습니다. 잠시 뒤 젊은 변호사 최서윤이 상담실 문을 열고 그녀를 맞았습니다. 편히 앉으세요. 한 장 한 장 같이 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확대경을 가져와 공증인 등록번호와 봉인 표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조용한 한숨이 났습니다. 어르신, 이 번호는 폐업 처리된 공증사무소 번호였습니다. 봉인도 공식 양식과 미세하게 다릅니다. 날짜는 토요일로 찍혀 있는데 해당 공증사무소는 토요일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이 잠시 메었습니다. 그럼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변호사는 단정하지 않으려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조, 정황이 큽니다. 온기배움재단은 공시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명칭만 유사한 서류상 단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소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센터 조사관이 행정포털을 뒤지자 신탁서에 찍힌 재단 주소는 오래전 예술투자회사가 쓰던 공유 오피스로 연결되었습니다. 조사관은 덧붙였습니다. 이 회사 예전에 예술품 토큰 투자로 신고가 들어와 금융감독 당국에서 경고를 받은 기록이 있네요. 순간 정연 씨의 등줄기를 차가운 바람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다은의 회사가 아트테크라 부르던 사업이 떠올랐습니다. 갤러리, 큐레이터, 투자자라는 말들이 낯설게 겹쳤습니다. 최 변호사는 절차를 차근히 설명했습니다. 첫째,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한 형사 고소를 준비하시고, 둘째, 신탁계약 무효 확인에 민사소송을 병행하시지요. 셋째, 손자분의 임시후견 또는 친권,
일부 제한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현재 보호시설에 계시다니 어르신이 돌볼 의사가 있음을 입증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정연 씨는 조심스레 손을 모았습니다.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 아이만은 꼭 집으로 데려오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양육의지, 진술서와 생활여건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가게 사진, 수입 증빙, 주거 안정성 확인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상담실 밖으로 나오니 겨울 햇살이 겉옷의 먼지를 은빛으로 빛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장 골목으로 발길을 돌리려다가 문득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서 담당 사회복지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르신, 아이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사는 흰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파란 실선이 엉켜 있다가 마지막에 조용히 매듭 지어진 그림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복지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 말로는 끊어진 줄을 2번 묶은 모습이라 했습니다. 어르신이 수선집에서 하시는 말을 자주 떠올린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연 씨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면회는 가능하겠습니까?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만 친권자 동의가 필요한 활동은 제한됩니다. 그래도 정서적 지지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면회실 문이 열리고 작은 발소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한유는 잠시 멈칫하더니 한 걸음 더 내딛고 그녀 앞에 섰습니다. 정연 씨는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유야, 할머니야. 바늘로 실꿰던 그 손. 기억하니? 아이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거칠어진 피부, 오래된 바늘 자국, 그리고 따뜻한 체온. 아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듭 2번이요. 그 한마디에 그녀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같이 묶자꾸나. 한 번 더 단단하게. 그날 밤 그녀는 가게 문을 닫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얼마의 현금이 있고 얼마의 외상이 있으며 매달 얼마의 공과금이 나가는지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법원 제출형 생활계획서에 아침 7시 기상, 7시 30분 식사, 8시 10분 등원, 6시 귀가, 후 간식과 숙제, 8시 독서, 9시 취침 같은 소소한 루틴까지 적어 넣었습니다. 아이랑 먹을 반찬은 제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주일에 상담센터 동행을 하겠습니다. 야간에는 가게를 닫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글자를 쓰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듭이 맞물리는 순간과도 비슷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과 함께 일했다는 전 갤러리 큐레이터가 외부 자료를 주겠답니다. 엔젤 투자자라던 사람은 사실상 고리 대부업자였고 회사는 몇 차례 자금 세탁 의혹으로 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답니다. 신탁서를 미끼로 채권 회피를 시도한 정황 메신저 캡처도 있다 하네요. 그녀는 자리에 선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준서 재산을 재단에 넘긴다는 말도. 변호사는 또렷이 답했습니다. 허위 신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인의 뜻과는 무관한 장치였지요. 짧은 침묵 끝에 그녀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믿을 게 바늘과 실뿐이군요. 며칠 뒤 정연 씨와 최 변호사는 오래된 상가, 건물 3층에 있는 옹기배움재단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으나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먼지가 손가락에 그대로 묻어날 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미래 교육을 위한 따뜻한 신탁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아래에 잘못된 맞춤법이 몇 군데 눈에 띄었습니다. 우편함에는 반송된 우편물이 꾸깃꾸깃하게 들어 있었지요. 변호사가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운영 실체가 없는 페이퍼 오피스에 가깝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옆 사무실 경비였습니다. 그 방, 일주일에 한 번 택배만 옵니다. 가끔 젊은 여자와 남자가 문자로 문잠금 해제 요청만 해요. 최 변호사는 경비의 연락처를 받아 조사, 참고인으로 메모했습니다. 무너지는 허탈감 속에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가정법원에 들러 임시후견, 개시와 친권 일부 제한을 신청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보정명령이 나가면 추가 자료를 더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시설 상담 기록 사본, 학교 또는 어린이집 추천서, 그리고 어르신의 신원보증인 한 분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 상인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소리는 놀랄 만큼 또렷했습니다. 밤이 깊자 그녀는 아들 방 서랍에서 낡은 장갑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장갑의 봉합선은 아주 촘촘했습니다. 그녀는 불을 낮추고 바늘에 파란 실을 꿰었습니다. 매듭은 2번, 단단하게, 한 땀, 또 한 땀.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유리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소리 속에서 그녀는 아들의 마지막 말투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이건 아직 거릴 정도는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거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제 막 제대로 꿰매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다음 주 첫 수사기관 출석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외투를 여미고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준서야, 내가 지키려던 정직이 무엇이었는지 엄마가 끝까지 보여줄게. 그리고 속으로 한 번 더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녀 자신과 손자와 지금까지 엉켜온 모든 거짓 매듭을 2번. 며칠 후 정연 씨는 변호사 최소윤과 함께 온기배움재단의 등기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화려한 빌딩이 아니라 낡은 상가 4층이었습니다. 문 앞엔 입주 문의는 관리인에게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고 출입문 손잡이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바람이 새어들어오며 오래된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네요. 최 변호사가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자 빈 의자 몇 개와 전원선이 뽑힌 컴퓨터 본체만 남아 있었습니다. 벽면엔 미래 교육의 희망을 함께 키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문구의 끝자락은 찢겨져 있었지요. 서류철 몇 개가 나뒹굴고 서랍에는 기부금, 영수증 양식이 뭉텅이로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부자 이름과 금액은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페이퍼 재단이에요. 변호사가 증거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등록은 돼 있지만 운영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어르신 아드님 명의의 돈이 여기로 들어간 기록이 맞다면 누군가가 그 돈을 빼돌린 겁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던 중 옆 사무실에서 경비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방, 작년부터 사람 그림자도 없어요. 가끔 택배기사들이 재단 직원 대신 수령 부탁드립니다 하고 물건만 두고 갔죠. 정연 씨는 감사 인사를 건네고 명함을 하나 건넸습니다. 혹시 그 여자분이 다시 오면 제게 꼭 연락 주시겠어요? 며느리 이름이 박다은이에요. 경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며칠 뒤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큰 증거가 나왔습니다. 재단 계좌에서 한때 다은 아트테크라는 개인 사업자 계좌로 거액이 이체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준서 재산이 다은한테 간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연 어르신 아드님 명의로 된 예금도 일부 재단 계좌로 이동된 뒤 며느리 개인 계좌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한 위조가 아니라 돈을 빼돌린 거군요. 변호사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기와 횡령,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행적을 추적하던 어느 날, 뜻밖의 인물이 정연 씨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박다은 씨 아시는 분 맞죠?
자신을 다은의 전 사업 파트너라 소개한 윤태호였습니다. 그는 카페 구석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다은과 낯선 남자들이 함께 찍힌 술자리 사진, 재단 로고가 인쇄된 위조 서류, 그리고 보험금 관련 문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투자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다은 씨는 신탁 서류를 빌미로 남편 명의 돈을 옮기고 있더라고요. 재단으로 넘기면 세금도 채권자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했죠. 남편이 교사라 신용이 좋다는 걸 이용한 겁니다. 정연 씨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건가요? 윤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셨을 겁니다. 아드님이 그 사실을 눈치채고 학교 이름을 이용해 기부금 모으는 건 불법이다며 말리던 중이었어요. 그 뒤로 부부 사이가 많이 틀어졌고 사고 나기 전까지 계속 다투셨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지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끝까지 지키려던 건 정직과 아이들, 그리고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짓밟힌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연 씨는 아들의 학교를 찾았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자 교사들이 놀란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준서 선생님, 어머님이시죠?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아들의 책상을 바라봤습니다. 서류 더미 사이에서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작게 내가 가르치는 건 윤리지만 결국 배우는 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익숙한 필체로 된 짧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교 이름으로 기부금 받자는 제안. 나는 반대한다. 박다은의 회사와 연계된 투자 설명회는 위험하다. 그녀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래, 준서야. 너는 끝까지 옳은 일을 하려 했구나. 교감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 선생이 마지막에 제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학교 운영비, 투명성에 관한 내부 건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제출 다음 날 사고가 났죠. 그녀는 몸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그날 운전 중 통화 기록은 확인해 보셨나요? 경찰 기록에는 배우자와의 통화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연 씨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녀의 눈엔 어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애는 죽기 전까지도 바른 길을 택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법률사무소에서 소송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신탁무효 소송, 친권상실 청구, 그리고 사기 위조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차례로 인쇄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번 소송은 길고 힘들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재단의 법인 계좌, 허위 공증, 파트너 진술, 학교 내부 문서, 이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내 아들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들, 절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몇 주 후 열린 첫 재판에서 방청석 한쪽에 낯익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검은 옷을 입은 박다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연 씨는 손에 쥔 아들의 장갑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판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다은은 상속 및 신탁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남편이 부탁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냥 전달만 했습니다. 그 말에 정연 씨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방청석 뒤편에서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태호였습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외쳤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모든 건 박다은 씨가 꾸민 일입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판사는 침착하게 질서를 잡고 증인 신청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윤태호는 증인석에 앉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박다은 씨의 회사에서 1년간 일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명의를 이용해 투자금을 모으고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세탁했습니다. 메신저 기록과 계좌이체, 내역이 모두 있습니다. 변호사 최서윤이 증거 자료를 제출하자 재판부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다은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변호인과 속삭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재판이 끝나고 정연 씨는 조용히 복도에 앉았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오래 묵은 매듭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진실을 완전히 밝혀내고 손자를 품에 안기 전까지 그녀의 손은 여전히 바늘을 쥔 채였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준서야, 엄마는 지금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고 있어. 정직은 때로 늦게 오지만 결국 반드시 돌아온단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장갑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오래된 실 위에 맺힌 이슬처럼 다시 꿰매질 희망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겨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연 씨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녀는 가방에서 장갑을 꺼내 손에 끼웠습니다. 아들의 손때가 묻은 그 장갑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래, 준서야. 엄마가 끝까지 갈게. 내 아들을 꼭 데려올게. 다음 재판 날짜가 적힌 통지서를 가방에 넣으며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매듭은 2번, 단단하게. 이제 거짓의 실을 풀고 진실의 실로 다시 꿰맬 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던 그 겨울, 한정연 씨는 수선집 문을 닫는 시간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이전엔 밤늦게까지 바늘질을 하며 라디오를 듣곤 했지만 이제는 저녁 6시면 불을 껐습니다. 법원 서류를 챙기고 손자 한유의 보호소 면회를 가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오늘은 뭐 갖고 오셨어요? 할머니? 보호소. 눈을 열자 아이가 반가운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조그만 천 인형을 꺼냈습니다. 파란 실로 꿰맨 고양이 모양이었지요. 우리 유가 잠잘 때 무섭지 않게 해줄 친구야. 이름은 내가 지어줘.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단추요. 눈이 동그라서요. 정연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단추는 언제나 떨어질 것 같지만 잘 꿰매면 절대 안 떨어진단다. 그녀는 매주 한 번씩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보호소 놀이터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작은 스케치북에 함께 낙서를 하며 시간을 보냈지요. 한유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입을 굳게 다물던 아이가 이제는 할머니, 오늘은 저녁 뭐 먹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정연 씨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오면 된장찌개 해줄게. 고추 조금만 넣고. 그 말이 약속처럼 입에 익었습니다. 그 무렵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다은의 친권 일부 제한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통보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위조된 신탁 서류로 고인의 재산을 불법 이전하고 미성년 자녀를 방임했다는 이유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연 씨는 종이 한 장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손자를 되찾을 수 있는 첫 단추가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아이의 임시 후견인 신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시청 아동복지과 담당 공무원은 말했습니다. 어르신, 관련 서류는 이미 접수됐습니다. 서류상 문제는 없고 가정환경 조사가 남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깨끗하진 않아도 아이가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집입니다. 바닥은 제가 닦고 이불은 새로 사겠습니다. 공무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밤 정연 씨는 수선집에서 늦게까지 천을 잘랐습니다. 헌옷에서 건진 천 조각들을 이어붙여 손자방에 깔 작은 패치워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바늘이 몇 번이고 스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끊어지지 않게 꿰매야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래전 아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를 정성스럽게 쓰며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사람의 인생도 바느질 같아요. 삐뚤어도 실만 끊기지 않으면 결국 이어진대요. 한유가 집으로 돌아온 날, 집안은 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세탁기에 돌린 커튼에서 비누 거품 향이 났고 구워낸 된장찌개 냄새가 은근히 퍼졌습니다. 할머니, 집 진짜 있네. 한유는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연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 단추처럼 붙어 있을 거야.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아이는 잠을 설치고 새벽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세상에 무서운 건 많지만 다 꿰매면 덜 아파진단다. 아이는 그 말에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아이 머리맡에 늘 파란 고양이 인형 단추를 두었습니다. 며느리 박다은은 그즈음 형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조와 횡령, 아동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기자들은 법정을 나서는 정연 씨를 향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피고가 가족인데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용서는 마음의 일이지 판결의 일이 아니지요. 다만 제 아들의 이름을 더럽힌 죄는 반드시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손자 한유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책가방보다 큰 몸집으로 교문을 통과하던 날, 정연 씨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이의 손에 도시락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매듭은 2번, 도시락 끈은 한 번만 묶어야 풀기 쉽다. 이게 우리 집 약속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밤이면 그녀는 여전히 가게에서 바늘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맡긴 옷 사이사이에 아들의 셔츠, 손자의 새 교복이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늘 끝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실이 우리 가족의 끈이라면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한유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와 의자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가끔은 실타래를 굴려 놀고 가끔은 천 조각으로 새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단추 친구 만들어 줘도 돼요? 그럼 많이 만들어. 친구는 많을수록 좋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일상은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엔 밥을 짓고 낮엔 바늘질을 하고 저녁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삶은 여전히 빠르지 않았지만 끊어지지 않는 실처럼 묵묵히 이어지고 있었지요. 정연 씨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바느질과 같다고. 누군가의 손끝이 닿아야 비로소 다시 이어지는 법이라고. 그녀의 손끝엔 늘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마다 작은 매듭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아직 꿰맬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그녀는 아들의 장갑을 꺼내 조용히 손에 쥐었습니다. 준서야, 봐라. 내 아들이 이렇게 컸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 그녀는 아들의 웃음소리를 들은 듯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매듭은 2번, 잊지 않고 묶었단다.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느렸지만 그 느림 속에서 모든 것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삶은 마치 바느질 같았습니다. 삐뚤어지고 엉켜도 실만 끊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다시 하나가 되는 법이었지요. 어느 토요일 오후 한유가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바른생활 어린이로 뽑혔대요. 정연 씨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유는 바르게 자라고 있구나.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매듭을 2번 묶는 거 잊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수선집 작업대에 나란히 앉아 천 조각을 정리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천들이 바구니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할머니, 이 천들로 뭘 만들 거예요? 글쎄, 우리 둘만의 이불을 만들까? 조각조각 이어 붙여서. 아이는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손자는 느리지만 끊어지지 않게 하루하루를 꿰매 나갔습니다. 봄비가 지붕을 두드리던 날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도착한 등기 봉투를 열어본 한정현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은 간결했습니다. 신탁 무효, 재산 반환 명령, 친권 일부 제한 유지. 재판부는 박다은의 위조와 사기, 아동방임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접어 장부 사이에 끼워두었습니다. 싸움의 긴 문장이 점 하나로 끝난 듯 했지요. 그날 저녁, 부엌의 된장 냄새가 잔잔히 퍼졌습니다. 손자 한유가 식탁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할머니, 숙제 주제가 사용설명서예요. 집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의 사용설명서를 써오래요.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소중한 게 물건이 아니면요? 정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땐 우리가 쓰면 되지요. 우리의 사용설명서. 그녀는 수선집 작업대에서 늘 써오던 얇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유와 정연의 사용설명서. 그리고 한 줄씩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첫째, 매듭은 2번. 사과는 한 번 더 관계는 실보다 빨리 끊어지니 묶을 땐 다정하게 합니다. 둘째, 집은 숙제하는 곳만이 아닙니다. 밤 냄새와 비누 냄새가 나야 합니다. 셋째, 무섭다는 말을 먼저 꺼낸 사람이 용감한 사람 말하기가 시작입니다. 넷째, 고쳐 쓰는 것에 품격거리로 되는 것을 굳이 고쳐 쓰지 않되 사람만은 끝까지 고쳐 씁니다. 다섯째, 밤엔 등을, 낮엔 손을 밤엔 등을 토닥이고 낮엔 손을 내밉니다. 한유는 글자를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학교에 내도 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선생님도 바느질의 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은 잠옷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한유가 사용설명서 발표를 했는데 아이들이 박수를 오래 쳤습니다. 사과는 한 번 더가 마음에 남는다고들 하네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한동안 작업대에 앉아 바늘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매듭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도 만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자 재단 명의의 계좌들은 정리되었고 환수된 금액 중 일부는 피해 회복금으로 묶였습니다. 변호사 최서윤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돈의 문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일상의 회복입니다. 정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상은 늘 이겼습니다. 밥을 짓고 실을 꿰고 아이를 재우는 일이 결국 모든 거짓보다 길었습니다. 그녀는 수선집 한쪽 벽을 비웠습니다. 낡은 못을 뽑고 작은 선반을 달았습니다. 글자를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학교에 내도 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선생님도 바느질의 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은 잠옷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한유가 사용설명서 발표를 했는데 아이들이 박수를 오래 쳤습니다. 사과는 한 번 더가 마음에 남는다고들 하네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한동안 작업대에 앉아 바늘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매듭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도 만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자 재단 명의의 계좌들은 정리되었고 환수된 금액 중 일부는 피해 회복금으로 묶였습니다. 변호사 최서윤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돈의 문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일상의 회복입니다. 정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상은 늘 이겼습니다. 밥을 짓고 실을 꿰고 아이를 재우는 일이 결국 모든 거짓보다 길었습니다. 그녀는 수선집 한쪽 벽을 비웠습니다. 낡은 못을 뽑고 작은 선반을 달았습니다.
선반 위엔 파란 실과 작은 가위, 그리고 사용 설명서, 공책이 놓였습니다.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여긴 왜 비워두셨어요? 그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잠깐 앉아 쉬라고요. 실을 감고 마음도 감으라고요. 어느 날부터인지 그 자리에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앉기 시작했습니다. 숙제를 하거나 끊어진 지퍼 손잡이에 실을 감아보거나 그냥 졸음이 올 때 고개를 기대기도 했습니다. 한유는 학교 메이커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고장난 스탠드를 분해하고 플라스틱 부러진 부분을 3D펜으로 살리는 활동이 즐겁다고 했지요. 아이는 퇴근 무렵 수선집으로 달려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버리는 것과 고쳐 쓰는 것의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그녀는 줄자를 아이 손목에 살짝 감아 보이며 답했습니다. 길이는 남이 재도 사이즈는 우리가 정합니다. 손목에 맞추든 마음에도 맞춰야지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사람을 먼저 고쳐 쓰는 쪽으로요. 여름이 다가오자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공사 강의를 부탁해 왔습니다. 소소한 바느질, 큰 마음 잊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정연 씨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장갑 한 켤레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 준서의 장갑이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장갑은 오래되어 낡았지만 여기가 다시 꿰매져서 겨울을 또 지켰답니다. 여러분 마음도 그래요. 찢어질 수 있어도 다시 꿰매면 됩니다. 아이들은 장갑의 봉합선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한유는 공책에 무언가를 오래 적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사람 마음의 사용 설명서도 쓸 수 있을까요? 충분히요. 이미 쓰고 있지 않니?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 그게 첫 장이지요. 아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가을이 오고 박다은의 민사소송 예고장이 도착했다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짧게 정리했습니다. 상대가 더는 다투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정연 씨는 수선집 문 앞 현수막을 새로 걸었습니다. 끊어진 것은 다시 있습니다. 버릴 것과 남길 것을 함께 상의합니다. 의외로 그 문구를 보고 들어오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코트뿐 아니라 마음의 지퍼도 어디가 걸렸는지 묻고 싶은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듣고 묻고 고쳐주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시간들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겨울 초입 한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아빠 성을 따르고 싶어요. 제 이름도 새로 짓고 싶어요. 그녀는 한동안 아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길을 부르는 소리라 했지요. 내가 걸을 길을 내가 부르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개명 신청서를 쓰던 아이의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새의 이름을 부르며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이름은 더 단단했고 국물은 더 따뜻했습니다. 겨울방학 무렵 한유는 학교 독서도우미를 자청했습니다. 처음 만난 저학년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글을 빨리 못 읽어요. 한유는 자신이 받았던 말을 그대로 건넸습니다. 괜찮아. 말하기가 시작이야. 오늘은 우리 둘이 한 줄씩. 그날 아이의 책장에는 접힌 표시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음 날 그 접힌 곳에서 다시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연 씨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유서는 떠나는 이가 남기는 글이고 사용설명서는 함께 살아남기 위한 글이라 했지요. 그래서 그녀는 여전히 그 공책에 새로운 항목을 덧붙였습니다. 6째, 증명보다 증언, 증언보다 증직남에게 보이기 전에 스스로에게 떳떳합니다. 7째, 빠른 치료보다 올바른 꿰매기 급히 붙이면 다시 터집니다. 천천히, 그러나 깊게. 8째, 남의 실패에 바늘 들이대지 않기 상처는 보여달라 할 때만 봅니다. 9째, 남은 실은 다음 사람에게, 오늘 남은 친절을 내일 누군가에게 넘깁니다. 눈이 오던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그녀는 전등, 스위치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눈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한유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아이의 모자를 바로 잡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끊어지지 않을 때까지. 아니, 끊어져도 다시 꿰맬 때까지지요. 늦은 밤, 서랍에서 아들의 장갑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봉합선이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그녀는 장갑을 양손에 끼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준서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밀었고 라디오에서 오래된 재즈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바늘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엉킨 손님의 울린 코트 단추 하나만 더 꿰매면 하루가 완성될 것입니다. 잠들기 전 사용설명서 첫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매듭은 2번, 사과는 1번 더. 그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것은 유서가 아니었습니다. 내일을 살기 위한 문장들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선집 문이 열리자 동네 아이 둘이 먼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단추가 또 떨어졌어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설명서대로 해볼까요? 매듭은 2번. 파란 실이 바늘귀를 통과하는 순간 햇빛이 유리창을 넘어 작업대 위로 길게 흘렀습니다. 실은 곱게 펴졌고 손끝은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가족은 피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손끝의 책임, 매듭의 성실, 그리고 내일을 향한 작은 문장들이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오늘도 썼습니다. 사용설명서 마지막 줄에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고쳐 쓰는 사람들입니다. 서로를